1965년 5월 16일 강원도 춘천호는 잔잔한 물결로 햇빛을 반사하며 고요한 풍경을 자아냈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은 보트 하나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보트에는 두 여성이 타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김 씨와 그보다 젊은 이 씨는 나무를 캐기 위해 호수 주변의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따금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마음이 들떴다. 이 씨, 저기 저 섬 근처에 좋은 나물이 많을 것 같지 않아? 김 씨가 손으로 멀리 보이는 작은 섬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를 저었다. 보트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물은 더욱 맑고 투명해졌다. 햇빛이 수면 아래까지 비춰 물속의 자갈과 물풀이 선명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나무를 캘 생각에 잔뜩 기대하며 섬 근처에 보트를 댔다. 그런데 이 씨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얼굴이 굳어졌다. 김 씨, 저기 좀 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 씨가 고개를 돌려 이 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물속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처음엔 나뭇가지나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눈이 적응하면서 그 형체가 뚜렷해졌다. 사람이었다. 나체로 마치 서 있는 듯한 자세로 물속에 잠겨 있었다. 뭐야 저게? 김 씨의 목소리도 덜덜 떨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공포가 그들의 전신을 휘감았다. 이 씨는 본능적으로 노를 잡고 보트를 뒤로 물렸다. 이거 사람 같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감았다. 이 씨, 우리 빨리 마을로 돌아가자.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짜낸 듯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를 저었다. 보트가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은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다. 물속에 서 있던 그 형체, 생기 없는 피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씨는 가장 먼저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김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다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회관 아저씨, 큰일 났어요. 춘천호에 시신이 있어요. 이 씨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회관으로 몰려들었다. 마을의 청년 엄격훈 씨가 나섰다. 그는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로 늘 침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엄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 씨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방금 본 일을 설명했다. 물속에 시신 나체로 서 있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싼 기묘한 분위기까지. 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가서 확인할게. 누가 나랑 같이 갈 사람? 몇몇 남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결국 엄 씨는 혼자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너무 많이 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야. 내가 보고 와서 경찰에 신고할게. 그는 단단한 표정으로 보트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배웅했다. 엄 씨가 춘천호로 향하는 동안 마을은 불안과 호기심으로 들썩였다. 김 씨와 이 씨는 회관에 앉아 서로를 위로하며 차를 마셨다. 그거 사람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똑똑히 봤어. 그게 사람 아니면 뭐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춘천호의 푸른 물결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한편 엄 씨는 두 여성이 말한 섬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보트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속을 살폈다.
햇빛이 비추는 수면 아래 그 형체가 또렷이 보였다. 엄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 씨의 말이 사실이었다. 나체의 시신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시신 주변에서 풍겨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역한 냄새가 호수 위를 떠돌며 그의 숨을 막았다. 엄 씨는 손으로 코를 막고 눈을 가늘게 떴다. 시신은 춘천댐에서 약 2km 떨어진 산속 호반 외딴 곳에 있었다. 그는 시신을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공포와 혐오감이 뒤섞여 몸이 굳었다. 시신은 부패한 상태로 물에 떠오를 듯 말 듯한 모습이었다. 엄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보트를 돌렸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경찰을 불러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마을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마을에 돌아온 엄 씨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춘천호에 시신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경찰은 곧 현장으로 출동할 것이라며 엄 씨에게 정확한 위치를 물었다. 엄 씨는 두 여성이 말한 섬 근처 춘천댐에서 2km 떨어진 호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소문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시신 누구일까? 왜 그런 곳에? 혹시 살인 아니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춘천호는 더 이상 평화로운 호수가 아니었다. 그곳엔 알 수 없는 비극이 잠겨 있었다. 다음 날인 5월 17일 경찰이 춘천호에 도착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엄 씨가 말한 위치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시신을 인양하기 시작했다. 시신은 물에 떠 있었지만 부패로 인해 부력이 생겨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인양 과정에서 경찰들은 숨을 참아야 했다. 악취가 그들의 코를 찔렀고 시신의 상태는 처참했다. 시신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몸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음부는 예리한 도구로 도려내져 있었고 양손은 칡넝쿨로 두 발은 새끼줄로 묶여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머리 크기만 한 돌멩이가 시신에 매달려 있었다.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보트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새끼줄이 풀리며 돌멩이가 풀썩 소리를 내며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경찰 한 명이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현장 수색은 계속되었다. 경찰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 장소나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다. 호수는 그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시신은 춘천경찰서로 옮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움직임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 질문은 마을 전체를 떠돌며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춘천호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물속에 잠겨있던 시신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한 범죄의 흔적이었고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더 깊은 비밀을 드러낼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춘천호의 수면을 은은하게 비추며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전날의 끔찍한 발견으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춘천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이른 아침부터 호수로 집결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어제 엄격은 씨로부터 받은 전화를 떠올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했다. 춘천호는 이제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잔혹한 범죄의 무대였다. 경찰서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박 반장은 팀을 이끌었다. 그는 20년 넘게 춘천에서 근무하며 온갖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은 유독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트에 올랐다. 춘천댐에서 약 2km 떨어진 호반, 어제 두 여성이 시신을 발견한 그 섬 근처로 향했다. 호수 위는 고요했다. 물결은 잔잔했고 새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하지만 보트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 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인 젊은 이 형사가 손으로 코를 막았다. 이 냄새 어제 엄씨가 말한 그 악취 맞죠? 그는 동료를 바라보며 물었다. 박 반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악취는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강렬했다.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냄새였다. 수사팀은 어제 엄씨가 가리킨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다. 수면 아래 얕은 물속에 시신이 떠 있었다. 햇빛이 비추는 물속에서 그 형체는 더욱 선명했다. 나체의 여성 시신, 부패로 인해 부풀어 오른 피부, 그리고 기묘하게 서 있는 듯한 자세. 박 반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시신을 관찰했다. 저건 묶여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시신은 양손이 칡넝쿨로, 두 발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머리 크기만 한 돌멩이가 시신에 매달려 있다는 점이었다. 돌은 시신을 물속에 고정하려는 듯 했지만 부패로 생긴 부력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상태였다. 박 반장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조심해서 인양해. 흔적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보트 위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새끼줄이 느슨해졌다. 갑작스럽게 돌멩이가 풀리며 물속으로 쿵 소리를 내며 가라앉았다. 이 형사가 놀라서 소리쳤다. 반장님, 돌이 빠졌어요. 박 반장은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괜찮아. 나중에 다시 건져. 지금은 시신부터 확보해. 시신이 보트 위로 올라오자 수사관들은 숨을 참았다. 악취는 더욱 강렬해졌고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다. 여성의 음부는 예리한 도구로 도려내져 있었고 피부는 부패로 인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반장은 침착하게 시신을 살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범죄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현장 수색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경찰들은 주변 호숫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 장소나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다. 물속에는 발자국도 흉기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춘천호는 그 비밀을 단단히 감춘 채 침묵했다. 박 반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시신을 본서로 옮기고 부검부터 시작하자. 시신은 춘천 경찰서로 옮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움직임을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정말 사람 시신이 맞대? 누구일까? 우리 마을 사람 아니지? 그런 짓을 누가 했을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을 휘감았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5월 19일 경찰은 추가 수색을 위해 다시 호수로 나갔다. 이번에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 주변을 더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던 중 한 수사관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반장님, 여기요. 그는 손으로 물속을 가리켰다. 박 반장이 다가가 보니 검정색 여성 스웨터에 쌓인 물체가 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건져 올렸다. 스웨터를 풀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머리는 더욱 끔찍한 상태였다. 귀와 코, 이마까지 예리한 칼로 도려내져 있었다. 얼굴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박 반장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범인이 신원을 숨기려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잔혹한 의도가 깔린 범죄였다. 5월 21일 추가 수색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다. 머리가 발견된 부근에서 도려내진 성기 부위가 물속에 떠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다. 박 반장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원한인가?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가설로 가득했다. 치정, 복수 혹은 단순한 관계.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경찰서로 돌아온 박 반장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아. 시신의 상태를 보면 범인은 치밀했어. 신원을 숨기려 했고 시신을 물속에 수장하려 했어. 하지만 부패로 부력이 생기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야. 그는 책상에 놓인 시신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우선 부검 결과를 기다리자. 그리고 주변 마을부터 탐문 시작해. 누군가는 뭔가를 봤을 거야. 그날 밤 춘천경찰서의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사관들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누구도 쉬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본 시신의 처참한 상태를 잊을 수 없었다. 이 형사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에요, 반장님.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박 반장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 일이야, 이 형사. 춘천호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 못할 비밀이 잠겨 있었다. 시신은 이제 경찰서에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실은 아직 물속 깊은 곳에 잠겨 있었다. 박 반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 끝까지 파헤쳐야 해.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춘천호의 비극은 이제 막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5월 26일 춘천경찰서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춘천호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처참한 상태는 수사관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박 반장은 며칠째 잠을 설쳤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시신 사진과 수색 보고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춘천호의 잔잔한 물결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 며칠간 현장 수색과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마을 탐문을 병행했다. 하지만 단서는 여전히 부족했다. 시신의 얼굴은 귀, 코, 이마가 예리한 칼로 도려내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성기 부위마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시신에 묶여있던 칡넝쿨과 새끼줄, 그리고 돌멩이만이 범인의 치밀함을 암시할 뿐이었다. 박 반장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시신의 세부적인 특징을 다시 살펴보고 가출 신고 기록을 전부 뒤져. 치안국에서 파견된 수사관 김 형사가 춘천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가출인 신고 내역을 들고 왔다. 김 형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 반장님, 이 지역과 주변 도시에서 지난 몇 달간 접수된 가출 신고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시신의 특징과 대조해 볼 만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집중력만큼은 날카로웠다. 수사관들은 시신의 특징을 하나씩 점검했다. 부검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단서가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되었다. 시신의 오른쪽 둘째 어금니가 없었고 왼쪽 팔목에는 2개의 문신이 있었다. 문신은 희미했지만 꽃 모양과 알파벳 K가 새겨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왼쪽 눈 아래 뺨에는 계란 크기의 반점이 있었다. 이외에도 시신과 함께 발견된 꿰맨 양말과 낡은 남색 스웨터는 피해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으로 추정되었다. 박 반장은 이 단서들을 메모하며 말했다. 이 문신과 반점 그리고 옷. 이걸로 좁혀볼 수 있을 거야. 김 형사는 가출 신고 서류를 하나씩 후우며 특정 페이지에 멈췄다. 이거 이강순 32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왼쪽 팔목에 문신 2개 그리고 얼굴에 반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박 반장에게 건넸다. 박 반장은 서류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강순 가출 신고는 언제 접수된 거지? 김 형사가 대답했다. 올해 1월 말 가족이 신고했어요. 춘천에서 멀지 않은 용산리 근처에 살았던 여성이에요. 박 반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이강수는 32세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사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이사를 위해 용산리로 향했다는 정보만 남겼다. 박 반장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강순이 맞다면 우리가 찾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부검 결과가 좀 이상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부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국립병원에서 보내온 부검 결과는 혼선을 주었다. 의사는 피해자를 20대 초반으로 추정했으며 출산 경험이 없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강수는 32세였고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자녀가 없었다. 사망 시점도 약 25일 전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가출 신고 시점과 맞지 않았다. 박 반장은 이마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부검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어.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거야. 그는 김 형사에게 지시했다. 이강순의 가족을 불러. 확인해야겠어. 같은 날 오후 이강순의 언니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40 초반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박 반장이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이강순 씨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몇 가지 특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 정말로 그렇게 됐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박 반장은 조심스럽게 시신의 특징을 설명했다. 오른쪽 둘째 어금니가 없었고 왼쪽 팔목에 문신 2개 그리고 뺨에 계란 크기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 그는 증거 보관함에서 꿰맨 양말과 낡은 남색 스웨터를 꺼내 보였다. 언니는 스웨터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거 동생 거예요. 내가 저한테 직접 꿰매준 양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문신도 꽃하고 K자였죠. 동생이 젊었을 때 새긴 거예요.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강순 씨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는 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니는 흐느끼며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동생이 왜 이런 일을 박 반장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선을 다해 알아낼 겁니다. 수사팀은 이강순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그녀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산리에서 조용히 살던 여성이었다.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실종되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이사 당일 눈이 오는 날 용산리로 향했다고 증언했다. 박 반장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이강순이 사라진 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해야 해. 이사 도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탐문 과정에서 이강순의 이사를 도왔던 최 씨라는 남성이 주목받았다. 최 씨는 마을에서 소규모 이삿짐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말했다.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이강순 씨가 용산리로 이사 가는 길이었는데 추위 때문에 도중에 멈췄죠.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박 반장은 길을 쫑긋 세웠다. 주막? 그 주막에 누가 있었지? 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주막 주인 임동익이라는 남자였어요. 혼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의 처와 딸은 마을 결혼식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했어요. 박 반장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 후에 이강순 씨를 다시 봤나?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날 밤 이후로는 못 봤어요. 다음 날 아침 가봤을 때 이미 떠난 뒤였어요. 박 반장은 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 이강순의 족적이 주막에서 끊겼다. 임동익이라는 남자는 이제 수사팀의 레이더에 잡혔다. 박 반장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임동익 이 사람부터 조사해. 배경, 행적 모든 걸 파헤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춘천호의 비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강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6월 춘천경찰서는 밤낮 없이 수사에 매달렸다. 춘천호에서 발견된 이강순의 시신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박 반장은 수사팀을 이끌며 임동익이라는 남자를 주목했다. 이강순의 족적이 그의 주막에서 끊겼다는 최 씨의 진술은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박 반장은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임동익 이자가 열쇠야. 그의 배경, 행적 모든 걸 파헤쳐. 단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임동익은 45세의 몫으로 용산리 외곽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살아갔다. 그는 북한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육군에 지원 입대하여 5장, 즉 상사급까지 진급한 이력이 있었다. 남양군도 전투에 참전한 경험은 그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박 반장은 이 정보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전쟁 경험자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임동익의 과거가 범행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수사팀은 임동익의 주막을 방문했다. 주막은 허름한 나무 건물로 눈이 쌓인 겨울이면 더욱 외딴 느낌을 주었다. 주막 안은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임동익은 수사관들이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박 반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강순 씨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지난 1월 27일 이 여성이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던데 맞소? 임동익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눈이 많이 와서 길을 잃은 여성이었소. 하룻밤 재워줬고 다음날 아침 떠났소.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박 반장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 후엔? 그 여성을 다시 본 적이 있소? 박 반장의 질문에 임동익은 고개를 저었다. 없소. 그날 이후로는 전혀.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박 반장은 임동익을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신 수사팀은 주막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눈이 덮인 겨울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주막 내부에서도 이강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 반장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임동익의 주변인을 탐문해. 가족, 이웃, 그가 자주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탐문 과정에서 임동익의 처와 딸이 결혼식 때문에 1월 27일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최 씨의 진술과 일치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임동익을 조용하지만 어딘가 음침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 사람 말수가 적고 가끔 혼자 술 마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곤 했어요. 한 이웃은 이렇게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가 전쟁 얘기를 할 때 사람 죽이는 얘기를 태연하게 하더라. 이 말은 박 반장의 귀에 깊이 박혔다. 수사팀은 임동익을 본격적으로 추궁하기로 했다. 그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 여성이 떠난 후엔 전혀 몰랐다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 반장은 임동익의 심리적 틈을 파고들었다. 임씨 이강순의 시신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그녀를 목졸랐고 얼굴을 찢고 몸을 토막냈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야. 그의 말에 임동익은 눈을 가늘게 떴다. 신문은 몇 시간째 이어졌다. 임동익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고 그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떨렸다.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마 있었다. 그날 밤 내가 그랬소. 박 반장은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기록했다. 임동익의 자백은 춘천호의 비극을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1월 27일 밤 이강순이 주막에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추운 밤 그녀는 추위에 떨며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임동익은 그녀에게 술을 권했고 둘은 몇 잔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술이 거나해지자 임동익은 그녀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 이강수는 화를 내며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그를 위협했다. 이에 격분한 임동익은 식칼을 빼앗고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주막에서 300m 떨어진 눈 덮인 들판에서 그는 이강순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임동익은 범행 후 시신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이강순의 시신을 춘천호반으로 끌고 갔다. 낫으로 호수의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든 뒤 그녀의 눈, 코, 목을 잘라냈다. 옷을 모두 벗긴 뒤 성기 부위를 도려내 물에 버렸다. 머리는 이강순이 입고 있던 검정색 스웨터에 싸서 돌을 매달아 물속에 던졌다. 시신 역시 돌을 묶어 수장했다. 그는 범행 도구인 낫을 녹여 고철로 만들고 피해자의 옷과 이불을 시장에 팔아 흔적을 지웠다. 박 반장은 그의 자백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 왜 그녀의 몸을 그렇게 훼손했나? 그의 질문에 임동익은 고개를 숙였다. 신원을 못 알아보게 하고 싶었소. 그리고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반장은 그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다. 임동익의 전쟁 경험이 그의 잔혹한 수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임동익은 살인, 사체유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66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1968년 4월 23일 서울구치소에서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춘천호의 비극은 그렇게 법적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박 반장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가끔 춘천호를 찾았다. 그는 호수 위를 바라보며 이강순을 떠올렸다. 그녀의 삶,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녀를 잊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얼굴. 이강순 씨, 이제 편히 쉬어. 그는 중얼거리며 호수에 작은 돌을 던졌다. 물결이 퍼지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춘천호는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강순의 이야기가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